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12월 과정, 기초이론 과정이죠.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12월 과정 1주차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 오늘 2주차가 되겠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과정, 기초이론 과정이죠.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본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희들이 함께할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한다. 이런 성격이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처럼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숙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 세계 접목시켜서 응용력을 쌓아야지만이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참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응용력을 쌓아가는데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뭡니까? 반복학습이다. 그래서 우리 살 길은 반복학습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인학습에서 최고의 방법은 반복학습이지요. 우리는 몇 번 반복해냈습니까? 파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학습하자라는 겁니다. 참 반복해서 우리는 목표점을 설정했죠. 학교는 총 40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40문제 이 중에서 우리 목표는 뭡니까? 30문제 이상 득점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75점 이상 득점하자. 참 30문제 이상 75점 이상 득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한 데서 본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이 큰 효자 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슬로건을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30, 75, 고다. 그래서 우리가 30문제 75점 이걸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다. 그래서 30, 75, 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참 반복은 천재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합격을 낳는다. 이 경험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래서 반복학습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학습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간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자, 연간 강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뭐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학개론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이 같은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숙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응용력을 쌓아야지 어떤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단계는 이해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어떤 숙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한 번 더 설명 들으시면서 다양한 이론들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 내 것으로 만들고 응용력 쌓아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해하는 게 1단계가 되겠고 다음 이해하고 숙지하자 여기까지가 2단계 다음 이해하고 숙지하면서 응용력을 쌓아가자 여기까지가 3단계가 되겠다라는 거죠. 단계별로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지내는 게 바로 1순환 11, 12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11, 12월 과정은 우리 흔히 이제 기초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과정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같은 기본서가 있어요. 이 기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생각하시고 이 기본서 일 통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12월 과정의 큰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기초 용어, 기초 개념,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단계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는 것이다. 아직은 숙제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하자.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11, 12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11, 12월 기초이론 과정의 큰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한 이론들의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순환 과정 진행하면서 그분은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부터 진행할 11, 12월 2주차 과정부터는 우리가 기본서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매 주마다 여러분들 수요일에 뵙겠죠? 그래서 3시간씩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11, 12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일 통해서 학습한다 그랬죠. 이제 먼저 기본서의 구성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요.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42페이지. 예, 찾으셨나요? 예, 앞부분 42페이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 자, 뒷부분 보시면 계시는데 맨 앞부분부터 한번 봐보세요. 맨 앞부분 보시면 42페이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 차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례. 예, 찾으셨죠? 예, 예, 이 부분이 기본서 구성이다 할 수 있는데 크게 우리 교재는 이제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편은 이제 부동산 총론이다 해서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트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1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부동산 학의 이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4장은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1장과 4장 이걸 포함해서 한 문제로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재 기본서의 1장과 4장을 모아가지고 여기서는 1장 부동산 학의 이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 2장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분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3장은 부동산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1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지만 저는 1장과 4장을 포함해서 1장,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편입니다. 2편은 부동산학 강론이다. 그런데 이때 강론이라는 것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각각의 파트를 논한다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논하는 게 강론인데 우리 기본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9개의 장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장은 부동산 경제론에 나와 있죠. 1장 부동산 경제론의 큰 테마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공급 이론, 또 하나는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을 구분해서 이렇게 장으로 표현했다 뿐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경기 변동 이론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기본서에서는 1장 부동산 경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장입니다. 2장은 부동산 시장론이다 나와 있죠. 이때 우리 교재에서는 시장론은 크게 또 2가지 테마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시장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다. 이 2가지 테마가 바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3장, 4장 이렇게 분류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본서에 이제 3장은 부동산 정책론이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정책론. 4장은 부동산 투자론이지요. 5장은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다음 6장은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도 저는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그리고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처럼 이제 이용 및 개발론, 관리 및 마케팅론 이걸 모아가지고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다 이렇게 구성되었을 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저는 이제 9개의 장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편이에요. 3편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론.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다 해서 기초이론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장은 부동산 가치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이론은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 이론, 그리고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이걸 포함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2장
이제 부동산 가치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음 우리 기본서 3장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4장 감정평가 실시 두 개 장을 모아가지고 저는 감정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다음 5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3편 감정평가로는 우리 교재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 기본서는 크게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1편 총론, 2편 강론, 3편 감정평가론이다 생각하시고 이 영역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본 11, 12월 과정은 기초이론 과정이지요. 기초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본 11, 12월서 중점적으로 우리 학습할 내용이 총론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총론 1편 이 파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즉 시간이 되면 2편의 강론 이 내용도 일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1, 12월 과정은 총론 중심으로 기본서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학습하게 될 기본서 목차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교재 이제 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조금 넘겨보시면 1페이지가 나옵니다. 1페이지 좌측 보세요. 좌측 보시면 자, 2페이지예요. 자, 좌측에 큰 타이틀 들어있죠? 큰 타이틀. 자, 우리 학습할 1편이에요. 1편은 이제 부동산 총론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총론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학문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트를 다루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1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전 출제경향을 반영해서 1장부터 3장 3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기본서는 1장부터 4장이에요. 모두 모아가지고 최근 5개월 동안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항상 우리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편 총론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출제였다. 사실 제가 여기에 PPT 자료에 최근 10개년 출제 문항수를 넣어드렸어요. 지금 23회부터 지난 32회 시간까지 최근 10개년 출제 문항수를 넣어드렸는데 사실 자,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 5개년이에요. 5개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최근 5개년 28회서부터 32회가 되겠죠. 30회 이때 출제를 보니까 어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험은 3문제 출제가 되었죠.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33회 자격 시험에서도 총론 이 파트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출제 문항수에 비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파트예요. 왜? 여기에서 한번 설명이 되고 나서요. 우리가 강론에서 또 반복돼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 12월까지는 1편 총론 여기 어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더 구체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3페이지 보시면 자, 1장 부동산 학의 이해다 소개되는데 이분은 여러분 이생하세요. 부동산 학의 이해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파트다. 자, 부동산 학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개의 절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1절은 부동산 학의 의, 그리고 2절은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 그리고 지도 인형, 3절은 부동산 활동이다. 이제 3개 절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이 부분만 우리가 별도로 또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1편 전체를 한다면 최근 5개월 동안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지난 시험은 3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험도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제 1장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5개월 동안 1장 부동산 학의 이해다.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되긴 되지만 한 문제 출제된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은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이번 시험에서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편리한 내용들이어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그와 같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면 반드시 득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기본서와 제 PPT 자료와 약간의 목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할 때 먼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따로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그 순간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 기본서 어딜 읽어볼 것인가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사실 11, 12월 과정에서는 예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 잘 들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복습을 해주신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기본서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체 다 읽자 그랬습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자 그랬습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자. 그럼 어디를 읽어볼 것인가? 제가 밑줄 그어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은 이제 부동산 학에 의의다서 부동산 학문이 무엇일 것인가, 이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대표되는 견해, 가장 대표되는 정의 이 정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는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가 되겠어요.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체계화시키는데 1등 공헌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김영진 교수님 견해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 느끼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를 통해서 많은 걸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자,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올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목적은 뭡니까? 결국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즉, 효율적으로 하자. 이를 학자들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정의를 통해서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학문의 연구 목적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했어요. 결국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래서는 뭘 연구해야 될 것인가? 뭘 연구해야 될까요?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은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있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자. 자, 그럼 인류에서는 부동산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인 부동산 현상도 때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 되겠고, 이 같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 이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렸어요. 내가 땅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갑니다.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는 건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지요. 땅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말수, 즉 사고진 사람이 많은 말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연구 목적은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을 때 능률적으로 하자. 그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 건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문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들의 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현상, 이 자체가 어때?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교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원리는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어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니까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이론 분야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럼 지식만 체계화 시켜놓으면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겠지요. 이게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지식을 어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응용 기술이다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는 실무에 응용하자는 이야기에서 실무로서 기술성이 인정되는 분야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실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어때? 먼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체계시키고 이 체계된 지식을 어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가 강조된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지식만 체계화시켰다 해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지식을 어때?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모두가 강조된다는 데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문의 연구 분야에는 어때?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문의 연구 분야에는 이처럼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수님께서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 과학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종합했다는 이야기죠. 종합했다. 뭘 종합했을 것인가? 이처럼 다양한 학문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학문을 종합했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죠. 자,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한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종합하고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한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부동산 활동을 어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을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종합이 따르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의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은 뭐가 됩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함으로 해서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부동산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주된 연구 방법, 즉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종합과학이다. 또한 어때?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방법은, 즉 접근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학문의 성격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참 우리는 이제 교수님의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다양한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학문의 연구 대상, 다음 연구 목적,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성격, 참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개념 정리 잘 해주시라고 했어요. 이 교수께서는 부동산 학문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바로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의 정의를 또 다 외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학자들의 정의 이용해서 과거에 출제가 좀 되었어요. 최근엔 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과거에 출제가 되는데 한 번도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옳은 질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단히 우리가 이제 복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영선 뭡니까? 바로 부동산 현상과 또한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학문의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연구 방법, 주된 접근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이 따르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부동산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부동산 학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격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살펴봤죠. 자,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로부터 부동산학이 나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종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등을 연구 대상이다 그랬지요. 그럼 우리 같은 부동산 활동 이 자체는 현실의 경험을 중시하겠지요. 이처럼 경험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경험은 구체적인 겁니까? 추상적인 겁니까? 구체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부동산 학문은 이처럼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왜? 경험은 구체적일 수 있겠죠?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학문은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냈어요. 이때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지죠. 결국 사람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사람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학문은 이제 자연 과학이 될까요? 사회 과학이 될까요? 사회 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사회 과학이다. 자연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학문은요.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다는 이야기. 즉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으니까 순수 과학이 되는 겁니까? 응용 과학이 되는 겁니까?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실천과학이다. 다음 부동산 학문은 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종합과학이죠. 다음 경험과학이지요. 사회과학이지요. 다음 응용과학, 실천과학이죠. 규범과학이다.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학문은 자, 순수 과학입니까? 응용 과학입니까? 응용 과학이다.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튼 학문적 성격 살펴봤는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자들은 자, 부동산 학문은 어때? 학문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 학문은 종합 응용 사회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라는 걸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학문적 성격 살펴드렸어요. 살펴드렸고, 이분도 간단하게 우리가 또 반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자, 학문의 성격이 되겠는데, 자, 부동산 학문은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부동산 학문은 구체적인 어때? 경험과학이라 그랬지요. 다음 부동산문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어때? 사회과학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순수과학이 아니죠. 자, 응용과학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분 조심하자 그랬어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복잡한 현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잘 기억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럴 때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측면인데 먼저 여기 보세요. 기술적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좀 더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입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이 표현이 나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이 생각하시면 됐어요. 있는 그대로다. 여기에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기술적 측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물리적 측면 또는 어때? 기술적 측면이 있다. 자, 이는 이제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경제적 측면이 있지요. 경제적 측면은 주로 가격과 관련된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법률적 측면이 있어요. 법률적 측면은 권리라든지 제도, 법 등과 관련 측면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동산 학문의 어때?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기술적 측면은요, 좁게 표면 물리적 측면이었죠? 그건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니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이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다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어때?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합 개념이다. 결국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는 이야기야.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세 측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기술적 측면, 다음은 경제적 측면, 다음은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문의 연구 대상이에요.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등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학문의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은 학문의 연구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뭐다?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해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점차 때 중시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추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그렇지만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사적 주체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사적 주체 우리들은 합리적인 존재지요. 또 우리들은 어때? 우리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기본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말씀드렸죠?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에서 행동한다. 이것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점차 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생각하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그렇지만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어때? 중시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중요성 없어요. 이런 정도는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 되겠죠. 다음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파트로서 학문의 지도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학문의 지도 이념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견해를 필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영진 교수님의 견해를, 물론 학자 이름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교수님의 견해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학문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시잖아요.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이건 뭡니까? 올바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였죠. 따라서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최우선층은 어디에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다는 효율성. 자, 그럼 우리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효율성, 형평성이 있다. 자, 이건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만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효율성이에요. 다음, 빵을 크게 만들었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만 생각나면 효율성, 형평성, 뭘 더 강조할까요?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 그래서 민감 부분. 자, 우리 자신들만 한정할 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때는 어때?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어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서 본다라면, 자, 우리들만 한정해서 본다라면, 그러면 어때? 자, 효율성을 더욱더 중시하겠지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바라보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어때?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문의 지도 이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2절 연구 대상, 접근 방법, 지도 이념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PT 자료, 자, 우리 한 번 더 반복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민간부만 한정해서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뭘 중시한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전체로 바라본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때? 형평성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하면서 어때? 중요한 부분들만 한 번 더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설명 내용이 되겠는데, 자, 부동산 활동은요. 활동은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동산 활동도요. 학자에 따라서 세 가지 부문으로 또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자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 부문의 부동산 활동이 있고, 다음 사적 부문, 즉 우리들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전문협회 활동이 있다. 지금 학자에 따라서는 자, 부동산 활동도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누구의 활동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겠지요. 가장 활발한 것은 바로 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거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속성이라는 것은 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한 10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활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드렸죠.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그렇죠? 시험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된 지식을 어때? 체계화시켰나 그랬지요. 체계화해서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건 원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지식을 체계화시켰으면 이 체계된 지식을 실무활동에 어때?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는 실무로서 길성이 강조된 부분이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도 원리 및 응용기술 개척하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이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학성 그리고 기술성,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부동산 활동은요. 뭘 대상으로 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은 앞으로 또 배우시지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보니까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은 사적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제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도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이 자체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 어때?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성도요.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고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활동이 되겠어요. 1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업에도 종사하지 않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2차 수준과 3차 수준 이것만 구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구별할 때도 항상 해당 활동이 무엇일 것인가 이걸 빨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당 활동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해당 활동이 감정평가 활동이에요. 감정평가 활동인데 이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차 수준, 3차 수준이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제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러니까 몇 차 수준이 된 겁니까? 3차 수준. 다음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이때는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해당 분야가 무엇이냐? 이걸 잘 보시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몇 차입니까? 3차.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몇 차입니까?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개활동입니다. 자, 해당 분야가 중개활동이에요. 그럼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차, 3차 수준이 결정되겠죠?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는 몇 차 수준이 될까요? 3차 수준이 되겠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일 때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몇 차입니까? 3차.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감정평가사의 중개활동은 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이때는 몇 차 수준이 되는 겁니까? 2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그리고 3차 수준 이걸 구분할 때는 항상 뭘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해당 활동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보라고 그랬죠. 해당 활동이 뭐냐? 이걸 보고 이 같은 해당 활동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몇 차입니까? 3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의 종사자에서 이루어질 몇 차입니까? 2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개활동이다. 그럼 중개활동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잖아요. 몇 차입니까? 3차. 감정평가사에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감정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죠? 전 부동산업에는 종사했으니까 몇 차입니까? 2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차와 3차 이런 정도만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활동은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부동산 활동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가의 상품이고 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죠. 이처럼 고가의 상품,
상품,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를 다루는 활동이 어때?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어때?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 지금 부동산 윤리도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미국 이야기예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데 먼저 고용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조직 윤리, 서비스 윤리, 공중 윤리다.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이때 고용 윤리라는 것은 이제 종업원 즉 조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조직 윤리라는 것은 동업자입니다.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 윤리라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되겠고, 공중 윤리라는 것은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된다 생각하시고,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1년 동안 쭉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자격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사무실 오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실 오픈했을 때 나 이외에도 또 내 사무실에 어때요? 부장도 있고 실장도 있겠지요. 이처럼 나와 내 사무실에는 부장, 실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뭡니까? 고용윤리. 그래서 종업원,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고용윤리다. 자, 다음은 내가 지금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지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또 옆에도 중개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동업자, 같은 업종에 있는, 이때 동업자로서는 같은 업종인 사람, 동업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지켜야 될 도리가 바로 뭡니까? 조직윤리다. 또 중개사 협회 이처럼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어때? 조직윤리다 할 수 있겠죠. 고객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서비스윤리. 다음 일반 대중과의 관계 지켜야 할 도리는 공중윤리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것만 조심하세요. 이것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엔 출제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적인데,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결국 뭡니까? 조직원이니까 내가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윤리다.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조직윤리니까 아니지요. 조직원과의 관계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고용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동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때 정보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정보활동에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토지는 있는 그대로 온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다.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성 이래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안입을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별한 성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질. 이처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좀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지요. 그럼 외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자체를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활동의 주체가 어때?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때 대인 활동이 되겠지요. 다음 부동산 활동은요, 뭘 대상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대상한다. 그래서 활동의 객체는 어때? 부동산이 되겠지요. 이처럼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어때? 대물 활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활동은요, 임장 활동이죠. 이때 임장 활동이다. 임장이 뭡니까? 현장에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땅 사에서 땅 보러 가는 게 뭐예요? 임장 활동이다. 그럼 뭐 때문에 내 땅 사에서 땅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땅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또한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지형, 지질, 지세 이거 고렸을 때 똑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성을 해서 개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처럼 부동성, 개별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땅 사에서는 직접 가볼 필요 있겠죠. 임장 활동을 비롯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요, 정보 활동이라고 했죠. 그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에 갈 필요 있겠죠.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죠. 다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라고 했어요. 대물 활동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처럼 부동산은 부동성,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성,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 또한 정보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부동산 활동은 뭡니까?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배려의 장기성이다.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좀 오래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영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토지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음이 어렵다. 오래 쓸 수 있냐? 영속성. 영속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활동도 해요.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장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됐어요.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공화로 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이건 우리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 이걸 우리 수평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평 공간. 다음 지표 이 부분이 공중이죠.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중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뭡니까? 지하죠. 지하. 이 공간을 가리켜서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이처럼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부동산 활동은 여하튼 부동산을 대상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부동산 활동도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 사고에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진유의 성질 10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성과 길성의 양면성이 있죠. 다음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이 강조되죠. 다음 전문성을 요구한다. 다음 윤리성이 강조되죠. 다음 정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다음 임장 활동이죠. 다음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공간 활동이다. 복합개념 사고에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정도로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교재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서 또 우리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